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벌써 40회를 맞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복서의 주니어 라이트급 세계 타이틀 매치를 중심으로 해서 주니어 라이트급에 대해서 임준배 위원님과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준배입니다. 지금 코로나 2.5 단계 거리두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또 5명 이상 집합 금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좀 저희가 조를 나눠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배 위원님과 주니어 라이트급에 대해서 돌아볼 텐데요. 대한민국 복서 중에서 가장 먼저 세계 타이틀에 도전했던 체급이 주니어 라이트급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1965년도에 서강일 선수가 플래시 에롤드에게 이제 도전을 하면서 국내 복서의 세계 도전의 그 점화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경기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합은 1965년도에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의 서강일 선수는 그 당시로는 보기 좀 힘든,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아주 세련된 테크니션이었죠. 그래서 캐리어도 뭐 미국, 하와이라든지 일본, 필리핀, 특히 필리핀 원정도 많았고, 뭐 원정도 마다하지 않고, 물론 뭐 진시합도 있었지만 굉장히 원정에서도 승리를 많이 했고, 또 뭐 후의 일이지만 미국의 아주 복싱 신동이라고 불렸던 만도라모스를 만도라모스의 본거지인 로스앤젤레스에서 또 이겨가지고 또 세계 주목을 받기도 했던 뭐 그런 선수였죠. 그때까지 만도라무스가 또 전승이었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복싱 신동이라 그래서 19살에 아주 파죽지세로 올라오던 선수를 또 꺾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 서강일 선수는 뭐 후에 홍수환 선수가 롤 모델로 삼았을 만큼 아주 굉장한 테크니션이었고, 근데 또 약간 더 아이러니컬한 거는 타이틀을 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국 챔피언조차도 따지 못했던. 그러네요. 네, 그래서 후에 이제 세계 타이틀 도전 실패 이후 동양 타이틀에도 도전을 하지만 그 전에 한번 일본 가서도 이겼던 누마다에게 또 KO 당하고 뭐 그랬던 경력도 있는데, 논 타이틀전에서는 이기고 네. 정작 타이틀 매치에서는 졌는데, 그때는 서강일 선수가 이제 말년에 은퇴하기 직전에 내리막길을 걸을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글쎄요, 만약에 이런 선수가 80년대에 있었으면 충분히 뭐 세계 챔피언이 됐었을 만한 그런 제목감이었는데, 뭐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고 할까요? 뭐 그랬고, 이 상대였던 챔피언 에로르데 선수는 가브리엘 프레시 에로르데인데, 이제 프레시 에로르 그냥 뭐 가브리엘을 생략하고 별명이 프레시, 말 그대로 섬광 같은 펀치를 지녔던 선수로 35년생이고 데뷔는 51년이니까 16살 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도 좀 뭐 경력이 좀 남다른 게, 필리핀에서 좀 캐리어를 쌓은다면은 일본에 와가지고 수입 복서 개념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하여간 복싱 수업을 하는 것 같이 여러 번 일본 선수들과 싸우죠. 그래서 뭐 진 것도 있지만 뭐 대다수를 이기고, 그 이후엔 또 미국에 가서 또 경력을 쌓으면서 미국 본토 선수들과도 많은 캐리어를 쌓았고, 주니어 라이트급 챔피언이 되기 전에 페더급 타이틀 매치도 한번 도전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샌디 세들러, 페더급의 명챔피언과 또 뭐 격전을 벌였고 2번을 싸웠었죠. 그래서 사실 주니어 라이트급은 이 에로르데 출연 이전까지는 타이틀이 뭐 30년대에도 주니어 라이트급 체급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원래 체급, 플라이급부터 헤비급까지의 8체급이 거의 메이저였기 때문에, 주니어 체급은 주니어 라이트가 유일했죠. 예, 그리고 뭐 주니어 웰타도 있다가 뭐 없어졌다가 또 필요에 따라서 뭐 다시 생겨나고 했는데, 주니어 라이트도 사실 그 전까지는 챔피언의 어떤 존재가 굉장히 미미하다가, 이 에로르데가 본격적인 이제 세계 챔피언급 시점, 뭐랄까 실질적인 세계 챔피언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60년도에 헤럴 고메스를 이기면서 세계 챔피언이 되고, 이후에 계속 방어전을 원정도 하고 필리핀에서도 하고 하면서 방어전 승수를 쌓아나갑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는 65년도 세계 타이틀 전해인 64년도에 한 차례 붙은 바가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에르르데가 이기긴 했는데 2대0 판정 예, 승리죠. 2대 0으로 뭐 겨우겨우 이겼죠. 그래서 65년도에 이제 세계 타이틀을 걸고 시합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의 유재도 선수도 그랬지만 이 에르르데도 그 WBA 주니어 라이트급과 OBF죠 그 당시에는 라이트급 타이틀을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링케를 그 당시에 보면은 뭐 세계 타이틀 방어전 한번 하고 그 사이에 뭐 동양 타이틀 방어전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적을 쌓아나가고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 65년도에 우리나라 선수는 그 최초의 세계 타이틀 매치를 마닐라에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시합은 사실 지금까지도 그 전체 자료가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직접 시합을 보진 못했는데 그 당시에 그 있었던 기사나 그 당시 복싱 원로들이 그 옛날에 그 뭐 그 기사를 썼던 걸 보면 굉장히 그 선전을 하고 억울한 판정패를 당한 뭐 그런 시합으로 회자가 되고 있고 실제로 그 채점도 이게 세계 타이틀 매치임에도 불구하고 주부심이 전부 필리핀인이었어요. 아마 60년대니까 가능한 예, 일이었겠죠. 그래서 필리핀의 세계 챔피언과 필리핀 심판들을 배치하고 한다는 거는 뭐 KO승 아니면 사실 타이틀 획득은 어려운데 점수를 보면은 필리핀 주부심에도 불구하고 두 명이 3점 차 그리고 한 명의 그 저지는 1점 차였기 때문에 이 점수로 봐도 서강현 선수가 굉장히 그 선전을 했다는 거를 뭐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뭐 아쉽게 이제 이 시합을 진 후 에르르데도 그 이후에 이제 라이트급 세계 타이틀에 오르티즈에게 도전하고 거기서 실패를 한 후에 일본에 와서 이제 말년에 그 누마다 요시아키한테 타이틀을 뺏기고 그 이후에도 이제 시합은 꽤 오래 했지만 이제 세계 정상과는 멀어졌고 서강일 선수도 사실 이 시합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죠. 사실상 필리핀에서 파키아오가 출연하기 전까지 네. 가장 그 위대한 챔피언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엘롤데 선수를 네, 꼽았었죠. 뭐 파키아오의 출연전까지는 필리핀의 영웅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서강일 선수는 67년도에 그 미국에서 만도라모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만도라모스와의 시합을 승리로 이끌고 다시 한번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어서 세계 타이틀을 도전은 못하고 그 라울 로하스라는 선수와 그 뉴욕주만이 공인하는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비공인 세계 타이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라울 로하스가 상대적으로 무명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그 전문가들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뉴욕주 공인이지만 세계 챔피언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세계 첫 챔피언이 나오나 했으나 이 라울 로하스가 복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합은 서강일 선수가 다운을 2번 당하고 그냥 그 완패를 하고 말죠. 65년 이 도전 후에 만도라모스를 이길 때까지가 서강일 선수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후로 확 기울어지더라고요. 예, 해서 뭐 그 한 번 싸워서 이겼던 누마다 그 일본 선수에게도 아주 그 처참한 KO를 당하고 해서 그 무관의 재앙이었죠. 말 그대로 그 한국 타이틀조차도 갖지 못했지만 세계 2위로서 뭐 세계 각지의 원정도 마다 않고 또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세계 타이틀 매치를 했던 그런 선수로 우리에게는 뭐 기억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로 기억되는데 그때 필리핀에서 WBC 총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네. 그 총회 전시장에 서강일 선수와 그 가브리엘 엘롤데 선수의 포스터가 그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국내 이제 언론에 한번 그 낸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서강일 그 님의 그 아드님이 연락을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와서 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었는데 아버님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서강일님이 미국에 그 이후에 미국에서 생활을 하셨었죠? 그렇다고 들었는데 네. 현재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고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살아계신지 여부는 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셔서 이민 생활을 하셨다고는 들었는데 뭐 국내에서는 그 지금 현황은 근황은 뭐 알 길이 없네요. 지금으로서는요. 아마도 이 펀치라인 복싱 토크를 앞으로도 계속 수년 이상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서강일 선수에 대해서
특집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년 후였죠. 이 마의 주니어 라이트급이라고 불리던 그 주니어 라이트급의 세계 도전은 이제 줄줄이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데 딱 10년 후에 두 번째 주니어 라이트급 세계 도전은 그 무패 동양 챔피언이었던 김현치 선수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5년도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 김기수 선수가 이제 66년도에 첫 세계 챔피언이 되었고 이후에 이제 이창길 선수가 세계 타이틀 도전에 실패하고 그 후에 홍수환 선수가 이제 더반에 가서 쾌거를 뭐 만들었죠. 반탄급 WBA 챔피언이 되었고. 이때가 같은 날짜예요. 근데 이제 시차 때문에 하루 차이가 있는 걸로. 그거는 이제 이거는 사무라와의 뺏길 때였죠. 뺏길 때였고. 타이틀을 뺏길 때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복싱이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 무대에도 세계 챔피언도 만들고 그렇죠. 세계 무대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할 때죠. 동양 챔피언도 이때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때 보통 뭐 상시 한 6명, 7명은 그 보유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김기수 선수가 챔피언으로 나온 이후에 그 김기수 키즈들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부상하던 시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이 당시에도 프로복싱의 인기는 있었지만 이제 세계 쪽으로 동양을 넘어서 세계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던 시기이기도 하고 이 김현치 선수는 아마추어 국가대표를 지냈고 좀 프로 데뷔는 좀 늦은 감이 있었죠.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 어떤 극단의 그 업라이트 스타일로 그 눈이 굉장히 좋고 주먹 파괴력은 그렇게 있지 않지만 그 역시 상당한 테크니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광일 선수와는 또 결이 좀 다른 그런 테크니션이었는데 사실 이 선수는 75년도에 이제 빌라폴로에게 세계 타이틀 도전을 하지만 처음 어떤 기회가 왔던 건 73년도에 그 당시 WBC 주니어 라이트급 챔피언, 슈퍼패더급 챔피언이었던 멕시코의 그 리카르도 아레돈도 선수를 서울로 불러들여서 시합을 한다고 거의 가계약 상태에서 확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발표까지 했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승산이 있었던 거는 이 당시에 세계 챔피언들은 이제 그 타이틀 방어전 사이사이에 논타이틀전도 많이 했는데 이 아레돈도 선수는 좀 희한한 선수인 게 타이틀 방어전은 계속 일본 쪽을 위주로 해서 방어전은 계속 해나갑니다. 그래서 5차까지 방어를 하는데 그 사이에 논타이틀에서는 뭐 일본에 와서 판정패 당하고 자기 나라 가서도 뭐 TKO 당하고 했기 때문에 세계 챔피언이지만 그 타이틀 보유 기간에도 그 패가 꽤 있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베스트를 다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뭐 일본에는 한번 져줘가지고 그 일본에서 뭐 미끼를 던져서 세계 타이틀 하자 그래서 뭐 매치를 한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김현치 선수와 이제 서울에서 시합을 하기로 발표가 났는데 그 당시에 아마 일본 쪽에 좀 방해 공작이 있었던 게 그 가시아바 무리도 선수를 내세우면서 그 조지 포먼이 일본에서 이제 조킹 로먼과 1차 방어전을 할 때 그 언더카드를 붙이면서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현치 선수 측과 45,000불인가 55,000불에 시합을 하기로 했다가 일본 쪽에서 10,000불인가를 더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합이 그냥 무산이 됐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김현치 선수는 한 2년을 뭐 동양 타이틀 그 방어전에 이제 전념하면서 그 기다리게 되는데 어쨌든 이 빌라폴로와의 시합도 이 시합도 김현치 선수가 굉장히 그 이길 공산이 좀 있다고 그 평가를 받던 시합이었어요. 기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빌라폴로 선수는 그 필리핀 태생인데 그 당시에 그 하와이 호놀룰루를 중심으로 그 굉장히 그 많은 그 시합을 매치업했던 그 이치노세 씨라는 그 필리핀계 프로모터로 스카웃돼서 이제 호놀룰루를 본고장으로 해가지고 그 전적을 쌓아나가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황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필리핀 선수들 중에 하와이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꽤 많았어요. 네, 이 이후에도 많이 그래서 이어졌고요. 뭐 버트 나바라탄이라든지 그래서 여러 선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19살 때 알프레드 마르카노를 이기고 챔피언이 됐는데 이 빌라폴로는 정말 그 레프트 그 비장의 레프트 한 방은 있었지만 굉장히 좀 단조롭고 발도 느리고 스피드도 없고 했기 때문에 그 첫 세계 챔피언도 1차 방어전은 무승부로 겨우 방어를 하고 2차 방어전은 자기 홈링인 하와이에서 그 2차 방어전을 시바다 군이와 끼어버리는데 판정패를 당해요. 그래서 타이틀을 뭐 쉽게 잃어버렸는데 제 시합에서는 그냥 1라운드의 허점을 보고
바로 들어가서 그 자기 특유의 그 강펀치를 장렬시켜서 또 시바다를 1라운드에 KO를 이기면서 기절하죠 시바다. 예, 시바다가 그냥 거의 기절을 하고 챔피언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방어전이 그렇게 인상적이진 못했어요. 그래서 김현치 선수에게 적지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됐던 시합이었는데 이 시합은 이제 그 빌라폴로 선수가 계속 그 하와이 쪽에서 시합을 방어전을 하다가 유일하게 필리핀에서 이거 세계 타이틀 매치입니다. 그 당시에 그 마르코스 정권이 그것도 어떤 그 국민 어떤 그 뭐 저거겠죠. 그 저걸로 이제 그 빌라폴로 선수를 그 자신의 그 고향인 고국인 그 필리핀으로 그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게 되죠. 논 타이틀은 한 번 했었어요. 하지만 세계 타이틀은 이제 처음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관중이 한 25,000? 그 굉장히 대관중의 그 스타디움에 모였고 우리나라에 이제 이철용 캐스터와 그 우리나라 중계단이 가서 이제 현지 중계를 했던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게 첫 위성 생중계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첫 위성 중계가 된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그 적지에 나가서 타이틀 매치를 했던 홍수환 선수나 이창길 선수의 시합은 시합 후에 이제 그 뭐 며칠이 지나든지 아니면 그 다음 날인지 딜레이 방송을 했는데 이 시합은 이제 위성 중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잘 싸웠어요. 이 시합은 시합 중반 이후까지도 굉장히 선전을 했는데 그 마의 9라운드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그 마치 그 홍수환 선수가 카라스키아를 쓰러뜨릴 때 마지막 같이 로프에 밀리면서 눌리면서 한 손으로 카바를 눌리면서 맞아가지고 정말 큰 데미지를 받았죠. 복부를 제대로 맞아서 네. 정말 9라운드를 벗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보일 만큼 그래서 큰 데미지였어요. 그 좀 올드 팬들은 그 당시 시합을 보신 분들은 그 김현치 선수가 거의 다리가 그 무슨 그 감전된 것 같은데도 그 다리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버티는 뭐 그런 장면이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또 이 시합은 특이하게 WBA 타이틀 매치임에도 불구하고 프리 녹다운제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다운을 당하고도 김현치 선수가 그 뭐 소위 그 불굴의 투지로 정말 일어납니다. 그리고 좀 다행이었던 거는 그 빌라폴로의 후속 공격이 있을 때 그 이제 굉장히 그 강타를 휘두르다가 그 김현치 선수가 마우스피스가 빠졌었는지는 확인을 못 하겠는데 글러브가 하여간 어디에 뭐 치아에 맞았는지 찢어져요. 빌라폴로의 글러브가. 그래서 글러브로 가는 동안 약간 회복 시간을 갖죠. 그렇죠. 네, 해서 그 9라운드에 이제 빌라폴로는 KO를 노리고 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10회 전부터는 또 빌라폴로가 좀 페이스가 떨어져가지고 그 정말로 그 시합 후반은 김현치 선수의 그 눈물겨운 반격이 처절하게 반격을 하는데 결국은 그 3번의 다운 때문에 이제 그 판정에서는 그 3번의 다운으로 인하여 판정패를 당하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그 당시의 스코어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계 그 저지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김현치 선수의 승리를 선언을 했어요. 이 당시에 뭐 당연히 자국 네. 그 부심은 대부분 자국 선수의 승리를 채점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합도 아마 허버트민 씨가 주심을 봤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히버트민의 아버지죠. 예. 그래서 허버트민 주심은 뭐 기억나시는 분 기억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박종팔 선수와 덕샘 경기에서 그 마지막 라운드에 약간 그 애국심이라고 할까요? 빗나간 애국심이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그 미국 국적 하와이에 거주하시지만 그리고 한국인의 피가 흐르지만 사실은 필리핀계였기 때문에 일전에 한번 플라이급 때 말씀드렸던 그 에르비토 살라바리아와 하나가다의 그 일본 시합도 중립국 주심이라고 왔는데 필리핀 뭐 그 편을 들어줬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필리핀 쪽이라고 봐야겠죠 이때는. 그래서 이 시합은 정말 그 명승부라기보다는 그 어떤 김현치 선수의 투혼이 보였던 그런 시합이었지만 아무튼 그 우리나라계 저지 로이김이셨던가요? 그분만 이제 한 점 차이로 김현치 선수의 승리를 선언했고 나머지 그 필리핀 저지와 그 주심 그 허버트민 씨는 서너 점 차로 이제 그 빌라폴로의 승리를 선언해서 이 주니어 라이트급 두 번째 도전도 이제 실패로 끝나고 말죠. 김현치 씨의 복싱을 보면 뭐 여러 경기를 본 건 아니지만 그 제자들이었던 여러 선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황준석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네. 박찬영 선수의 모습도 있고 네. 때로는 서성인 선수나 박종팔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예. 그 제자들에게 정말 골고루 자신의 그 비기를 전수해줬던 그 여러 가지 스타일이 그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김현치 선수는 이제 이 시합 후에 은퇴를 하시다가 그 당시에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신성이라고 떠오르던 타이런 에베레트와 이제 미국 원정전을 치르는데 이 시합은 저도 봤지만 뭐 이미 글쎄요 뭐 어떤 그 모티베이션이 없다고 할까요? 싸울 의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이 뭐 좀 몰리다가 6회 이제 좀 연타를 당하니까 이제 김현치 그 선수 코너에서 들어와서 이제 기부업을 선언하고 그 시합을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타이런 에베레트가 또 워낙 대단한 선수였잖아요. 그 뭐 세계 타이틀도 도전했지만 여담이지만 그 이후에 이제 타이런 에베레트 선수는 그 WBC 챔피언이었던 그 에스카레라와 타이틀 매치를 벌이죠. 정말 말이 많았죠. 예, 홈링으로 불러들였는데 이것도 또 그 역홈타운 디시즌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남미 계열로 구성된 심판들로 인해 가지고 그 완전 이긴 시합을 또 놓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충분히 세계 챔피언이 되리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 총기 사고로 인하여서 그 사살당하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아주 그 굉장히 그 미국 그 당시에 미국 링에서도 쇼킹한 그런 사건으로 그래서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타이론 에베레트 선수의 시합을 보면 뭐 엘롤데나 빌라폴로, 뭐 사무엘 세라노 다 그 대단한 선수들이지만 그 이상의 뭔가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탄력이 좋은 그 흑인 선수였죠. 그렇죠. 네. 뭐 잽 하나를 던지는데도 정말 채찍을 휘두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탄력이 느낌이 좋은 있었어요. 선수였고 에스카레라와의 시합에서 이제 뭐 타이틀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그 이후에도 충분히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선수인데 아까운 선수죠. 예, 그래서 명을 달리했고 뭐 아시다시피 김현치 선수는 은퇴 후에 뭐 그 비즈니스 쪽을 잘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최대 그 풍성했던 그 동아체육관의 그 창설자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김현치 그 사장님은 JYP의 박진영 씨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수만 씨가 생각이 나요. 뭐 SM도 네. 그렇고 선수로서도 거의 최고의 그 국내 최고의 기량을 보여줬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은퇴 후에 지도자 또 프로모터 네. 그 모든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동아대 출신 어쨌든 대학생 그 당시엔 뭐 보기 드물게 학사 복서였고 했기 때문에 사업 그 수완도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겸비한 네.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생각으로는 좀 프로 쪽을 좀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신장이 아마 165 남짓 그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페다급 정도에서 좀 더 젊은 나이에 프로로 뭐 세계 챔피언의 그 꿈을 강하게 갖고 했으면 세계 챔피언이 될 수도 있었던 뭐 그런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뭐 원 없이 그 후진을 세계 챔피언으로 배출하면서 네. 아마 그 본인의 그 수고는 다 풀고도 남았을 겁니다. 지금은 어디 미국에 서 사시고 계시나요? 아닌 것 같아요. 국내에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약간 몸이 지금 안 좋으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김현치 선수가 40한 7년생 7년생 뭐 예 그 정도 되셨는데 글쎄요 뭐 적다면 적은 나이고 많다면 많은 나이인데 47년생이시면 75 예, 되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뭐 75이면 거의 요즘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좀 젊어지시긴 했는데 또 그만큼 또 옛날에 없던 뭐 병도 많이 생기고 해서 개인차가 있더라고요. 예. 자, 그렇게 두 번째 주니어 라이트급 도전도 우위로 돌아가고 네. 이제 4전 5기의 신화가 있던 일주일 전입니다. 네. 1977년 11월 19일, 국내는 11월 20일이었고요. 이분도 테크니션이었죠. 김태호 선수가 당시에 그 WBA 챔피언이었던 사무엘 세라노에게 도전을 합니다. 역시 적지였어요. 뭐 이때 이제 우리나라 그 주니어 라이트급 계보를 보면은 그 서광일 선수 전에 강부영 선수도 주니어 라이트로 쳐야 되나요? 글쎄요. 강부영 선수는 그 당시만 해도 딱 정해진 체급을 예. 논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강부영 선수는 뭐 페더급
부터 하셔가지고 뭐 라이트급으로 봐야겠네요, 강보영 선수는. 그래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 우리나라 주니어 라이트급 간판이라면 그 뭐 동양 타이틀까지도 못 따셨지만 유아룡 선수가 있었죠. 한국 예, 챔피언이었죠. 그래서 그 선수는 이제 한국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국 챔피언임에도 어떤 세계 레벨, 뭐 동양 레벨을 뛰어넘는 그런 평가를 받은 선수가 유아룡 선수와 웰터급의 조민 선수. 그렇죠. 이 두 선수는 한국 챔피언 타이틀이지만 뭐 동양 타이틀 정도까지는 별로 안중에 없다시피 하고, 유아량 선수도 저 어렸을 때 보면 타이틀, 물론 국내 타이틀 방어전도 하지만 그 국제 시합을 굉장히 많이 했고 원정도 일본 엄청 원정도 갔어요. 엄청 많이 갔고, 결국은 후에는 뭐 일본에로 가셔가지고 그 하다케야마도 그뭐 어린 하다케야마를 그 세계 챔피언까지 만들어낸 뭐 그런 유아룡 선수가 있었고, 또 김영수 선수라고도 있었죠. 동양 타이틀 도전엔 실패했지만 그래서 국내에서는 한국 날렸죠. 국내에서는 무적이었고, 동양 타이틀은 이제 일본의 아폴로 요시오 당시 동양 챔피언에게 도전을 했다가 선전을 했어요. 하지만 뭐 그 적지를 극복 못하고 했는데, 그 제 기억 나는 거는 아폴로 요시오와의 동양 타이틀 매치를 TV 중계는 안 해주고 라디오로 실황 중계를 해줬어요. 그랬군요. 그 당시에 TBC 라디오인 거여서, 그래서 라디오로 그 일본에서 하는 시합을 그 뭐 실황 중계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오영호 선수와 사무엘 세라노 경기도 임준배 위원님께서 라디오로 예, 들으셨다고 그래서 들었어요. 여담이지만 우리나라 그 캐스터가 라디오 중계하는 걸로 중계로는 이기고 있는 줄 알았어요. 했고, 이 주니어 라이트급은 일본도 그 상당히 그 70년대 그 황금 체급이었죠. 그렇죠. 예, 해서 세계 챔피언만 고바야시 히로시, 누마다 요시아키, 시바다 구니아키 3명이나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뭐 이와다 겐치라든지 그렇죠. 아폴로 요시오든지 아주 그 간판 선수, 동양급에는 충분히 통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았고, 일본도 실질적으로 사이조 쇼조, 고바야시 히로시, 누마다 요시아키, 오바마 아사오, 이들이 세계 챔피언이 되면서 라인이었죠. 이제 황금 라인이 되고 70년대 아주 복싱 부흥이 되는 그런 정점에 섰던 선수들이 주니어 라이트급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저렇게 주니어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을 많이 배출하는데 국내 선수들은 실력이 부족하지 않은데 네. 그 정상권에만 가면 불운에 이제 겪어서 네. 마의 체급이라고 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0년대 후반에 우리 이제 김태호 선수가 또 세계 타이틀에 그 근접한 선수로 그 각광을 받으면서 정말 깨끗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었죠. 아마추어 전적이 153승 2패였나요? 그렇게 뭐 알려져 있습니다. 신빙성은 없지만 하여간 뭐 그런 전적을 갖고 프로에 돌아와 가지고 그 빠르게 8전 8승이었어요. 예. 세계 도전할 때. 근데 그 8전 중에는 그 우리나라 당시 한국 챔피언이었던 김종호 선수도 이겼고, 그렇죠. 그다음에 오영호 선수가 한 번 무승부하고 한 번도 뭐 졌다고까지 얘기 듣는 거 가자마기 요시를 또 그 비교적 가볍게 이겼고, 베트럭 하자마자. 예, 가자마기 요시 베트락 하자마 선수도 2번 싸워서 이겼고 해서 그 굉장히 세계 타이틀에 그 근접한 선수로 뭐 돼 있었고, 기대가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 선수도 사무엘 세라노와 그 시합이 한번 한국에서 예정이 돼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그 76년도에 그 우리나라 일련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염동균 선수, 리아스코 선수와의 시합, 또 홍수환 선수, 사무라와의 2차전, 그거를 이제 핑계 삼아서 세라노가 한국행을 거부하죠. 그래서 원래는 세라노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빌라폴로를 판정을 이기고 세계 챔피언이 되는데 1차 방어전 우리나라에서 하기로 하고 온다고까지 했는데 갑자기 에콰도르로 날아가서 그 에콰도르 선수와 1차 방어전을 하죠. 그게 이제 그 돈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거가 있는데 이제 표면상으로는 뭐 한국을 기피한다 그러고 했는데, 근데 이 세라노 선수가 1차 방어전에서 그 에레라라고 에콰도르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노장인데 이 선수에게 다운을 당하면서 역전 KO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제 시합 자료나 또 그 외관으로 볼 때 턱이 굉장히 뾰족해요, 세라노가.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얄미운 그런 아웃복싱을 하는 선수라 같이 스피드 붙으면 김태호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뭐 한국으로 데려왔으면은 그 승률이 더 높아졌겠죠. 하지만 뭐 페르토리코로 이제 원정 경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페르토리코 링이 쌍황의 링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서가지고 이긴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없었죠. 예, 그래서 뭐 환경도 그렇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캔버스도 우리나라 그 질감이 틀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페르토리코 쪽은 칼라 TV가 방영이 돼서 그 조명의 밝기도 훨씬 밝고 또 상하이 나라라 더운 데다가 조명도 밝으면서 열이 나가지고 그런 쪽이 우리나라 그 시합장 환경하고 좀 많이 틀린 것도 그 원정원 선수에게는 그 좀 어떤 짐이 됐던 뭐 그런 링이었죠. 그래서 이 시합은 이제 메인 경기가 그 쿠에바스와 에스파다와의 그 웰터급 타이틀 매치가 메인이었고 2차 방어전 두 번째 대결이었죠. 예, 그래서 세라노의 이제 4차 방어전에서 김태호 선수가 붙게 되죠. 그렇죠. 했는데 이 시합도 중계를 했는데 이기는 줄 알았어요. 예. 아 라디오로 들어있었어요. 아니요, 이거는 TV 중계했어요. TV로. 예. TV 중계를 하는데 1라운드부터 김태호 선수가 이제 적지기 때문에 대놓고 KO를 노리는 듯하게 이제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조금 오버페이스하는 예, 느낌이 그래서 들었어요. 3회전에 다운을 뺏었어요. 다운도 아주 크게 크게 뺏어서 세레나가 겨우겨우 일어났는데 뭐 그 전 시합에서 1차 방어전에서 다운을 당한 적도 있고 해서 매칩이 좀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김태현 선수가 무수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 로프에 몰아넣고. 근데 이제 결정타를 못 날리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고 라운드가 진행되고 세라노가 아웃복싱을 하고 이제 포인트는 좀 잃었지만 7회에 한 번 또 찬스를 잡고 그 찬스를 잡았다기보다 7회에 김태현 선수가 승부를 걸고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 소나기 펀치를 로프에서 로프로 오면서 굉장히 퍼부었는데 그 넘길 만한 그 결정적인 결정타가 없었기 때문에 뭐 채점은 7라운드에 원사이드로 이겼지만 이제 김태효 선수는 7라운드에서 뭐 힘을 다했다고 할까요? 8회부터 급격하게 페이스가 떨어집니다. 방전이 됐어요. 예. 체력이. 그러고 이제 눈 부상도 있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부터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이제 세라노의 페이스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 KO 당할 때는 뭐 큰 펀치가 아닌데 맞고 쓰러져서 뭐 이렇게 눈 부상을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시합을 포기한 거죠. 카운트 도중에 일어났지만 더 이상 그 속행을 안 하고 스스로 포기를 하는 아주 굉장히 아까운 시합이 됐었죠. 예. 이때 역전 KO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좀 안타까운 시합이었는데 일주일 후에 또 거짓말 같은 사전오기 신화가 네. 탄생을 하면서 국민들이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후에도 세라노 선수는 방어전을 10차까지 방어를 하고 그 진짜 100만 분의 1을 확률이라고 한 그 우에하라 야스시네와의 시합에서 그 정말 럭키 펀치 한 방에 또 타이틀을 뺏겼다가 후에 다시 일본에 와서 타이틀을 되찾고 그 이후에도 방어전을 조금 더 하고 세 번 더 하죠. 예,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70년대 이제 주니어 라이트급은 한동안 그 WBC, WBA 챔피언 다 그 페르토리코 선수였죠. 했는데 에스칼레라랑 이제 에스카레라와 세라노를 비교하면 둘 다 그 아웃복서 테크니션이지만 에스카레라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거치는 면이 있는데 세라노는 거기에 비하면 좀 약한 것 같고 얄밉고 마라톤 복싱 도망가고 야금야금 상대를 허무는 스타일이에요. 맷집도 약하고 생긴 것도 얄밉게 생기고 해서 세라노 뭐 에스카레라는 좀 어려워도 세라노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해도 승산은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고 후에 이제 김강민 선수도 한번 그 타이틀 매치가 결정됐다가 그게 이제 그 고메스와 사라테 경기 78년 10월에 벌어진 네네. 그 경기의 언더카드였어요. 네. 언더가 아니라 뭐 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더블 메인 뭐 이벤트였는데 더블 이벤트였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당일날 현지에서 취소되는 그런 네. 부분도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합 당일날 취소돼서 그 시합도 뭐 충분히 그 어떤 찬스는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차라리 김광민 선수였다면 네. 허무하게 KO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세 번째 주니어 라이트급 도전이 또 실패로 네, 그래서 돌아갔고 뭐 김태호 선수는 이후에 다시 한번 세계를 모색하지만 그 김광민 선수와의 그 라이트급 4강전에서 진 후 뭐 은퇴를 하고 이제 프로 생활을 접죠. 그렇죠. 굉장히 그 젠틀한 이미지가 많이 기억에 남아 있는 선수고요. 그 미남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78년입니다. 78년 7월에 이제 오영호 선수가 그 역시 세라노의 6차 방어전 상대로 같은 장소에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영호 선수는 어떻게 보면 체급에 그 운이 없다고 할까요? 라이트급이 원래 이 주니어 라이트는 좀 감량에 무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네.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이 두란이었고 WBC는 이제 가스이시마츠로부터 헤수스가 뺏었을 때기 때문에 참 길이 없었죠 라이트급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름 이제 승산이 있다고 본 이제 그 세라노에게 체급을 내려서 도전을 하는데 장소는 역시 김태호 선수와 똑같은 상황의 그 로베르토 클레멘테 스타디움이었고
이 시합은 아까도 황 대표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라디오 중계를 했는데 우리나라 그 아나 캐스터가 세라노가 때리는 건 별로 그 멘트를 안 하고 오영호 선수가 뭐 제대로 쳤는지 안 쳤는지 보면 오영호 선수가 휘두른 거는 굉장히 그 크게 얘기를 해서 라디오로는 시합 끝날 때까지 오영호 선수가 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막 관중 소리 나고 뭐 다운입니다, 다운입니다 이렇게 힘없이 얘기하는데 KO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시합은 그리고는 지금까지도 그 영상을 못 봤어요. 중계를 국내에서도 안 해줬고요. 네. 이상하게 해외에도 이 영상이 네, 없더라고요. 이 영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미뤄 짐작컨대 오영호 선수가 그냥 계속 따라다니다가 세라노가 얄밉게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다가 이 시합도 아마 오영호 선수가 뭐 세라노의 주먹에 맞아서 졌다기보다는 그 제풀에 아마 그 스태미너 끊기고 해가지고 제풀에 아마 뭐 무너지지 않았을까 하는 게 추측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때 지금 임준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라이트급의 그 걸출한 로베르토 두란이 버티고 있었고 두란을 중심으로 모든 흥행이 돌아가다 보니까 오영호 선수도 한 체급을 내려서 또 도전을 하고 네. 이 경기의 다음 방어전이 김광민 선수였거든요. 김광민 그렇죠. 선수도 그 라이트급에서 또 체중을 더 감량을 해서 슈퍼패더로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국내 선수들의 어떤 그 로드맵이 좀 바뀐 그런 그 두란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동양권 선수가 라이트나 페더를 그 끼고 들어간다는 게 그 챔피언들이 강함이 그 상당히 어려웠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내추럴 체급은 확실히 강합니다. 뭔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그 주니어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이 계속 나오다가 뭐 물론 굉장히 의외였지만 그 가스이시마츠가 라이트급 챔피언이 된 걸 지금까지도 굉장히 그 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레귤러 체급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서 뭐 오영호 선수는 이후에도 세계 타이틀 매치를 또 뭐 힐머 켄트와 벌리지만 그때는 또 그 이 세라노 할 때보다 더 이제 고비가 지난 느낌이었고 해서 정말 그 바람을 가르는 주먹이었지만 세계 타이틀과는 뭐 인연을 못 쌓고 동양 챔피언으로 만족하고 캐리어를 마감하죠. 서강일 선수부터 지금 4명의 선수가 모두 적지에서 패했는데 이 선수들이 아마 국내에서 도전 기회를 잡았다면 네. 결과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서광일, 김현치, 김태호, 오영호 선수는 정말 세계 챔피언이 됐어도 결코 어색하지 않은 그런 실력자였기 때문에 특히 김현치, 김태호 선수의 그 예정되어 있던 서울에서의 도전이 성사가 됐으면 홍수환 선수 다음으로 아마 그 세계 챔피언을 그러니까 염동균 선수 다음이죠. 그렇죠. 될 수 있는 뭐 그런 찬스가 충분히 있었던 선수들이죠. 네. 72년도에 김현치 선수가 주니어 라이트급으로는 처음 국내 선수로 동양 챔피언이 됐었고 이제 78년도 이 오영호 선수 때를 전후해서 최문석 선수가 그 다시 이제 동양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 동양 챔피언을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니어 라이트급 세계 도전이 4연패로 끝났고 이제 80년대로 넘어가서 최충일 선수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2부에서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펀치라인 복싱 토크 40회 국내 복서의 주니어 라이트급 세계 타이틀 매치 1부 순서는 오늘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배 위원님 클로징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했는데요. 코로나가 여전히 힘듭니다. 하지만 희망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가 지금 오늘이 며칠인가요? 1월 15일이에요. 예, 내일 그 발표를 또 한다 그랬죠? 17일에 17일 날 발표하나요? 그래서 상황이 좀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시합장에서나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도 뭐 조금 참으시고 좋은 날 올 겁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힘내십시다. 감사합니다.